정의곤 이사입니다. 전문가님,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 원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수요 공급에 대해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수요와 공급은요, 이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려면 수요가 줄어들든지 공급이 늘어나야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펴는 것은 대출을 줄여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막으면 되고, 법을 개정하거나 이 정부의 행정력, 즉 이제 조정대상구역이라든지 투기가열지구 등을 확대하는 이 조치, 이거로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늘리거나 규제를 강화하면 정부가 원하는 투기 수요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하기가 쉬운 정책을 먼저 펼쳤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수능 시험을 본다고 하면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서 점수를 좀 확보하고, 이 시간이 남으면 어려운 문제로 접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신규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는 것은 이 수요를 억제하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이죠. 이 공급에 관한 이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과 인력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더 어려운 점은 공급을 하려는 신규 물량이 바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 전세로 이제 거주하는 수요자와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런 점이 어려운 부분이겠죠. 이 구매자들이 원하는 시기 그리고 적절한 입지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 새 아파트에 살게 될 입주민들을 위해서 이 지하철 등의 교통 기반 시설이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듯 정부로서는 이 신규 아파트 공급을 위해 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셈이죠.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의 이 절묘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동산 시장 가격은 당연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급이 어려운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잡는 목적으로 이 수요만 억제해서는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이 동시에 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적절한 물량과 타이밍이 조화된 주택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는요,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죠. 출범 초기부터요, 가장 하기가 쉬운 처방인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만을 밀어붙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는요, 2003년 참여정부처럼요, 종부세 인상이라든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충과, 또 대출 규제 등의 이 규제 3종 세트에 의존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로지 규제에만 얽매였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가 수요만 억제하고 신규 주택 공급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실까요? 자, 정답은요, 절대 그건 아니다 입니다. 이 지난 정부도 나름대로 신규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죠. 일반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많냐 적냐의 기준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 주택 인허가 실적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준공 실적입니다. 신규 주택 인허가는 당장 입주하는 것이 아닌 약 3, 4년 후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건수기, 그래서 바로 당장의 신규 주택 공급량은 아닙니다. 반면 준공은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주택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인허가와 준공 물량이 적은 것은, 인허와 준공 물량이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지난 정부의 주택 이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이 인허가와 준공 물량이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말까지 약 251만 가구를 인허가를 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약 258만 가구 이보다는 약간 적은 물량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또 2008년 이명박 정부 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졌던 이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는
수도권 약 28만 가구, 서울에 약 10만 5천 가구인 반면에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죠. 이제 수도권에 약 29만 8천 가구, 서울에 약 8만 1천 가구를 공급을 했습니다. 자, 지난 문재인 정부와 주택 건설 인허가 측면에서는 이전인 박근혜 정부에 못지 않았고 그 이전 이명박 정부보다도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준공 물량 측면에서도요, 지난 정부 동안의 준공 실적은 오히려 2003년 이후 역대 정부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약 52만 가구, 총 약 236만 가구를 준공해서 박근혜 정부의 약 45만 가구, 또 이명박 정부의 약 35만 가구보다 더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3기 신도시도 발표했었죠? 네, 자, 이뿐만 아니죠. 이제 3기 신도시도 발표를 했어요. 지난 정부의 출범 2년 차인 2018년에는 수도권에 상당한 물량의 매머드급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3기 신도시 계획인데요. 2018년과 2019년 서울과 경기,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등 이 1기 신도시 사이에 있는 약 4곳에서 5곳에서 2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이 남양주 왕숙천 일대, 또 하남 교산지, 그리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또 고양 창릉 지구, 또 부천 대장동 등의 약 25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서울과 경기도 중소형 택지지구에 5만 2천 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1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공급 물량만 어림잡아도 약 30만 가구인데요. 결코 이 작은 공급량이 아니죠. 게다가 서울 지역에서도 상당량의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서울의 아파트 신규 공급은요, 이 택지 개발에 의한 것보다는 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2019년에서 2022년에 서울 전체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2만 가구입니다. 자,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3, 4만여 건에 달합니다. 이 공급 물량 자체로는 위에서 말한 신규 주택 인허가 및 준공 실적과 같이 다른 정부와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안전진단, 사업자 인가 등을 통과한 시기는요, 이명박 또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 효과는 크게 얻지 못했었나 보죠. 자, 수요가 많은 강남 4구의 이 비중은요, 약 34%고, 이른바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는 약 6% 정도입니다. 즉, 이 서울에서 이 거주 및 투자 선호도가 높은 이 지역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의 비중은 약 4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강남구라 하더라도요, 대단지 세대인 둔촌주공 아파트가 강동구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강동구를 빼면 이 실제적인 강남, 서초, 송파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 비중은 약 19%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난 정부도 나름대로 이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일정 부분 노력한 흔적은 엿보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실패하였죠. 자, 지난 이 정부가 수요만 억제하고 공급을 등한시하였다라는 세간의 주장은 실제로서는 이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규 주택 이 공급에 대해서 나름 노력은 하였지만 이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지나친 수요 억제 정책이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